1943년 1월 스탈린그라드 전투에 참전한 군인에게 전하는 장례식 추도사이다. Und jeder Deutsche noch in 1000 Jahren muss mit heiligen Schauern das Wort Stalingrad aussprechen und sich erinnern, dass dort Deutschland letzten Endes doch den Stempel zum Endsieg gesetzt hat. Es hat immer kühne Männer gegeben, die sich geopfert haben, um etwas Größeres für die anderen zu erreichen. Und wenn es nur noch wenige sind, solange ein Deutscher steht, weiße Röcke, wird gekämpft. 독일군 9만 1000명이 포로로 잡혔고 겨우 6000명이 집으로 돌아갔다. 군 지휘자는 항복했다. 히틀러는 그가 자살하기를 희망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않았다. 1942년 봄 동부전선의 활주로에서 독일제 육군은 새 지휘관이 내리기를 기다렸다. 전 장군은 전투의 승리를 거두고 집단군의 사령관이 된다. 새 지휘관 프리드리히 파울루스는 전차 사단장이었다. 사령부에서 그를 모르는 사람은 없었다. 그는 호리호리한 체구에 지성이 높아 보였고 매우 점잖은 말투를 쓰는 인물이었죠. 전선에 있는 보통 지휘관들과는 인상이 달랐어요. 보통 참모 장교들이 그러하듯이 일반적으로 지휘관의 특징은 깊이 생각하는 일이 없이 앞뒤를 가리지 않고 성급하게 판단을 내리기 일쑤였거든요. 적군도 새 지휘관에게 관심을 가졌다. 아주 훌륭한 장교라는 평판이 자자했지만은 판단력이 단호하지 못해서 훌륭한 지휘관이라고 하기에는 약간 부족했어요. 1년 뒤에 파울루스는 육군 원수로 소련의 포로가 됐다. 그의 우유부단한 성격이 스탈린그라드 대참사라는 결과를 낳았을까? 매사에 주저하는 성격이었어요. 모든 면에서 그랬죠. 말하자면 이런 식이었어요. 전선의 운명이 달려있고 30만 명에 달하는 군인의 생사가 달려있는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칩시다. 누구라도 쉽게 내릴 수 없었죠. 망설일걸요. 1차 대전의 전선이다. 서부전선의 파울루스 중위는 해군이 그를 받아들이지 않아서 육군 장교가 되었었다. 참모보다는 전장에서 참모 역할을 했다. 마침내 대위로 진급해서 대대부관이 됐다. 전후에 군주제가 몰락하고 바이마르 공화국이 탄생하자 그는 지원군의 장교가 됐다. 민주정치는 그와 맞지 않았다. 10만 명의 육군에서는 그가 베테랑으로 통했다. 아버지는 손에서 일거리를 놓지 않는 일벌레였어요. 낮에는 아버지가 맡은 임무에 충실하셨죠. 스투트가르트에서 대위로 있을 때는 밤에 군사신문에 올릴 기사를 쓰실 정도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이 일에만 매달리신 분이에요. 30년대 초반 베를린 근처의 빈스토르프이다. 초기 독일 전차부대인 제3기갑부대가 있는 곳이다. 프리드리히 파울루스는 기갑부대의 초기 멤버였다. 공화정치를 무시한 공화국이 독재화되는 동안 중령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미래의 전격전에서 커다란 역할을 맡을 전차부대의 새로운 무기를 설계했다. 파울루스는 의욕적인 완벽주의자였다. 그는 늘 말쑥하게 차려입었죠. 박식한 데다 입고 있는 옷도 항상 깨끗했어요. 또 군복만 봐도 소매가 밖으로 딱 2mm만 보였어요. 늘 똑같았죠. 책상에 있는 연필은 모두 날카롭게 깎아서 일렬로 가지런하게 배열해 놓았습니다. 그런 사람이었지요. 1933년 1차 대전에 참전했던 히틀러가 독일 정권을 이어받았다. 히틀러는 정권 초기부터 군대에 의지했다.
그는 군인이 다시 국가에서 우대될 거라며 약속했다. 군인들은 그 얘기를 좋아했다. Neben die herrliche, ruhmreiche Armee, dem alten, stolzen Waffenträger unseres Volkes, die nicht minder traditionsgefestigte politische Führung der Partei treten, und dann werden diese beiden Einrichtungen gemeinsam den deutschen Menschen erziehen und festigen und auf ihren Schultern tragen den deutschen Staat, das Deutsche Reich. 아버지는 당에 열광하지 않았지만 누구도 트집을 잡지 않았어요. 파울루스는 미래의 전격전에서 선두에 설 전차부대에 열정적이었다. 히틀러는 이 현대 무기에 흡족해했다. 당장 공격용 무기를 생산해냈다. 모토는 떨어뜨리지 말고 쏘아라. 소련 육군 원수 투체체브스키는 파울루스가 소련을 돕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꼭 필요한 존재였다. 1939년 여름 육군 준장인 파울루스는 신념에 찬 나치주의자인 라이첸나우 장군이 이끄는 군대의 참모장이 됐다. 그는 파울루스의 양아버지가 됐다. 라이첸나우는 파울루스의 생각을 이해했어요. 그 두 사람은 서로의 결점을 아주 잘 보완해 주었습니다. 신중하고 앞을 내다보는 일은 당연히 장군 참모인 파울루스의 역할이었으며 지휘관이었던 라이첸나우는 일단 결정을 내리면 끝까지 밀고 나가는 의지의 사나이였습니다. 히틀러의 전사 라이첸나우는 광적이지만 게을렀다. 파울루스가 그 결점을 보완했다. 두 분은 아주 잘 어울리는 상사와 부하였어요. 아버지가 서류를 작성하면 라이첸나우는 서명했지요. 1939년 9월 폴란드를 공격했다. 정부의 1인자들이 나섰다. 라이첸나우의 제6군이 공격의 선두에 서 있었다. 정격전을 시작한 지 12달 후에 그들은 수도의 정복자라 불렸다. 총사령관 히틀러는 매우 만족하여 장군들에게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파울루스는 여전히 둘째 줄에 있었지만 참모장으로서 계획을 총지휘했다. 새 계급의 새 임무였다. 제1병참 장교는 코드명이 바바로사인 작전을 검토했다. 목표는 동부로의 영역 확대였다. 소련에 대한 공격 방법은 선멸전이었다. 파울루스는 소련 깊숙이 전진하기 위해서 물자와 식량 공급 문제를 해결해야 했다. 제6군의 사단장으로서 제가 사단 지휘관에게 이런 말을 드렸습니다. 아마 공격 첫날인 22일 저녁이었을 겁니다. 장군님, 우리가 알던 전쟁과 많이 다를 것 같습니다. 우린 소련군이 보통이 아님을 실감했죠. 참호 속에서 죽어간 소련 군인은 한 명도 발견하지 못했어요. 1941년 6월 바바로사 작전은 심각한 곤경에 빠졌다. 히틀러 사단은 14주 뒤에 우랄 산맥에 도착할 예정인 반면 적은 신형 전차를 제작 중이었다. 라이첸나우가 전차로 다가갔어요. 늘 잡대를 갖고 다녔는데 도로변에 있는 소련군 전차를 모두 꼼꼼히 살펴보더군요. 전차 안으로 일일이 기어들어가서 두께를 측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그가 이런 말을 했어요.
만일 소련군이 오늘 본 전차를 생산한다면 우린 전쟁에서 지고 말 거야. T-34였어요. 스탈린의 경이로운 무기는 T-34였다. 승리를 거듭하던 독일군은 약해졌다. 독일의 공격부대가 소련의 남쪽에서 꼼짝 못하자 파울루스가 후임 사령관이 됐다. 더 이상 지도 따위가 아니라 제6군의 부대원들을 책임져야 했다. 과연 적재적소였을까? 파울루스란 이름을 들어본 적도 없었어요. 그때 처음으로 군대 지휘관이 되어서 그런지 항상 참모와 함께 행동을 같이 했습니다. 군대를 지휘하고 있다. 1942년 여름 파울루스 휘하의 제6군은 전진했다. 소련군은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은 채 후퇴했다. 처음에 파울루스는 제6군을 이끌고 우크라이나 대초원을 통과해서 스탈린그라드를 향해 계속 전진했습니다. 파울루스의 직속 부대에 따르면 그의 통솔 능력에 별 무리가 없었다고 하더군요. 성공적이었죠. 도대체 무엇이 성공했다는 말일까? 병사보다 더 많은 시민들이 죽었다. 그들은 모두 인간의 잔인함을 보여주는 악랄한 독재자의 명령의 희생자였다. 라이첸나우의 지도 아래 저질러진 수많은 전쟁 범죄를 파울루스는 참을 수 없었다. 파울루스는 적군의 시체들과 교수형에 처한 소련 시민들의 끔찍한 모습을 보고 경로해서는 중지 명령을 내렸어요. 물론 말도 안 되는 명령이었죠. 웬만한 병사들이 파울루스의 그런 성격을 이해하지 못하는 건 당연했습니다. 사실상 모든 군인들은 점령 지역의 시민들을 괴롭힐 특권이 있었거든요. 후방에서는 물론 어떤 전쟁 범죄도 허용하지 않은 파울루스는 전쟁 범죄를 짓지 않겠다고 맹세했다. 그러나 라이첸나우의 살인 취소 명령은 어떤 효과도 얻지 못했다. 명령의 효과가 없자 파울루스는 그의 동반 참모인 저와 함께 차를 타고 폴란드의 옛 수도인 카르코프 부근의 전방 전투 사령부로 갔습니다. 그때 전 공식적이진 않지만 간접적으로 어떤 임무를 받았습니다. 파울루스 옆에 항상 붙어 있으면서 그의 정오 명령이 진짜로 정오까지 승인되도록 확인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군대가 그 명령들을 늦어도 1800시간 동안 수행해야 했어요. 즉 말하자면 증인으로 선택된 거나 마찬가지였죠. 파울루스가 나중에 자신의 명령을 바꾸지 않도록 말이죠. 지나치게 사려 깊은 그는 참모와 병사들 사이에서 우유부단한 장군으로 통했다. 8월까지 독일군은 도온에 도착했고 소련군은 후퇴했다. 싸우지 않고 계속 달리기만 했다. 히틀러는 사령부를 동프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 중부의 위니자로 옮겼다. 어떤 대답을 찾고 있었다. 무엇 때문에 히틀러는 남부로 방향을 전환했을까? 히틀러가 진격의 방향을 남쪽으로 바꾼 결정적인 요인은 그의 마음을 잡고 놓지 않는 어떤 것이었어요. 전략이 아니라 경제적 요인이었죠. 코카서스 유전이죠. 스탈린그라드는 볼가강을 낀 산업도시였다. 히틀러는 두 번째 목표인 남쪽을 점령하기 위해 군대를 나누었다. 우린 미국이 소련으로 보내는 군수 물자가 페르시아와 카스피해를 지나서 볼가강으로 간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볼가강으로 몰려들었죠. 따라서 볼가강을 막으면은 소련에 막대한 피해가 갈 것은 불보듯 뻔했죠. 그게 스탈린그라드와 볼가강을 점령하려던 이유예요.
8월 말 파울루스는 스탈린의 이름을 딴 도시를 공격하기 시작했다. 독일 폭격기가 스탈린그라드를 잿빛 도시로 만든다. 4만 명이 죽었다. 철수하기엔 너무 늦었다. 폭격기를 타고 스탈린그라드에서 플로로보와 돈까지 전 지역의 상공을 날면서 나도 모르게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돈의 왼쪽과 북쪽에서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지? 소규모의 누마니아와 이탈리아 군대가 주둔한 저곳은 어디지? 갈미키아 대초원이 왜 저렇게 됐지라고요. 군대가 측면 방어도 없이 스탈린그라드를 향해 행진하고 있었어요. 1차 대전의 상병 출신인 히틀러에게 측면 방어는 안중에도 없었다. 목표에 눈이 멀어 있었다. Ich wollte zur Wolga kommen, an einer bestimmten Stelle, an einer bestimmten Stadt. Zufälligerweise trägt sie den Namen von Stalin selber, aber denken Sie nur nicht, dass ich deswegen dort losmarschiert bin. Die könnte ja auch ganz anders heißen, sondern nur, weil dort ein ganz wichtiger Punkt ist. Den wollte ich nehmen. Und wissen Sie, wir sind bescheiden. Wir haben ihn nämlich. 그냥 웃고 말았지만 그의 의도를 알고 있었어요. 우리 모두 히틀러가 스탈린그라드를 점령함으로써 스탈린을 이겼다는 것에 정치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히틀러와 스탈린의 전투에서 스탈린그라드 점령은 가장 커다란 정치적인 승리였죠. 스탈린그라드 점령은 파울루스 군대가 할 일이었다. 스탈린 또한 스탈린그라드를 넘보는 자가 누군지 궁금했다. 상부에서 제게 내린 지시는 파울루스에 대해 알아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스탈린그라드의 적수이자 독일 집단군의 사령관이었어요. 그래서 그에 대한 정보가 급히 필요했던 거죠. 전 신문 장교였기 때문에 손쉽게 그에 대한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었습니다. (10월) 초 스탈린그라드의 대부분이 독일 손에 들어왔다. 그러나 전체를 점령하지는 못했다. 뉴스 영화는 스탈린그라드를 점령했다고 말했다. 현실을 왜곡했다. 총통이 독일 국민을 속였던 것이다. 지휘관과 히틀러는 빠른 시일 안에 스탈린그라드를 점령할 것으로 확신하고 지도에 파란 줄을 그었어요. 굵은 선이었죠. 사실 전투는 아주 비참했어요. 전선은 건물 사이사이의 거리를 지나야 했다. 집 한 채를 점령하는 데 몇 주일이나 걸리자 제6군 병사는 눈에 띄게 지쳐갔다. 공장 건물의 절반은 소련이, 절반은 독일이 점령했어요. 홀에서 슈넵 수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파울루스가 작은 신문 조각을 내밀면서 소련군의 사격 솜씨가 굉장히 훌륭하다고 말했어요. 신문에 구멍이 하나 뚫려 있었죠. 정말 대단한 솜씨더군요.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에 추위를 막아줄 지붕을 포기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 집에서 독일군은 지하와 2층, 소련군은 1층과 3층을 점령했죠. 11월 초 대초원의 겨울이 오자 기온은 영하 30도로 떨어졌다. 물자 공급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 한약과 식량은 거의 바닥났고 동복을 입은 병사는 절반밖에 되지 않았다. 혹시 독일 군대에서 제공하는 군인용 속옷이나 군복, 겨울용 코트를 입어본 적이 있습니까? 겨울에 소련의 황량한 벌판에서 그렇게 입고 있으면 발가벗고 있는 것 같아요. 얼어 죽죠. 마치 아무것도 안 입은 것처럼 느껴져요. 추위를 이겨낼 수 있는 건 모피나 솜으로 누빈 겉옷뿐이죠. 제6군의 상황을 훤히 꿰뚫고 있던 스타우카의 스탈린 사령부는 반격 작전을 준비했다. 스탈린그라드 포위 작전이었다. 소련은 독일군 측면에 배치된 이탈리아와 루마니아군이 전투에 약하다는 걸 노렸다.
스탈린은 이 기회를 이용하기로 했다. 신종 전차인 T-34 2000대가 제6군의 양측을 향해 돌진했다. 이제 소련군에겐 무서울 것이 없었다. 대전차포를 공급하려고 했지만 물량이 턱없이 부족했어요. 게다가 제 시간에 도착하지도 못했죠. 루마니아군은 구형 3.7인치 대전차포를 갖고 있었지만 아쉽게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어요. 1942년 11월 19일 공격이 시작됐다. 연락을 못 받았기 때문에 반격을 알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11월 20일이었죠. 불시에 공격당한 상태에서 소련군이 이미 고르빈카 밖까지 와 있던 터라 거의 맨손으로 허둥지둥 후퇴했죠. 우월한 소련 사단은 독일군을 격파했다. 전리 없는 대성공을 거뒀다. 북쪽 진지에 있는 독일 기관총 부대를 공격하기 위해서 소련군이 물밀듯이 밀려왔어요. 두 번째와 세 번째 열에 있던 소련 군인은 무기가 없었기 때문에 앞서 죽은 군인이 들고 있던 총을 주어야 했어요. 소련군은 그런 엄청난 인력 손실을 무릅썼습니다. 4일 후에 포위 작전이 완료됐다. 26만 명 이상의 제6군 병사들이 소련군에 포위됐다. 소련 지휘관들이 칼라치에 모여 회의하는 동안 당장 후퇴하기를 원한 독일 지휘관 파울루스는 히틀러에게 후퇴 승인을 요청했다. 총통각하, 군대가 포위됐습니다. 지금 상태로 봐선 군대를 이끌고 돈 고지로 후퇴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무기의 상당량을 잃었지만 병사는 지키겠습니다 라는 내용의 전보를 보냈지만 매번 같은 대답이 돌아왔어요. 스탈린그라드를 끝까지 사수하라. 만슈타인 장군이 포위된 제6군을 구하러 가겠다는 내용의 전보가 도착했다. 파울루스는 한시가 급한 처지였지만 감히 불복종할 용기가 나지 않았다. 무전기 따위는 차라리 박살내야지. 이거 안 되겠어. 들어봤자 아무 소용없어. 내 생각대로 행동하는 게 옳아라고 혼자서 중얼댔어요. 공군이 물자를 공급하겠다는 약속은 환상에 그쳤다. 하루에 필요한 물량은 700톤이었지만 겨우 5톤만이 공급됐다. 100톤이 날아져오는 날은 운이 아주 좋은 날이었다. 파울루스는 그 자리에서 상황이 호전되기만을 바랬다. 병사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파울루스 장군의 지도력을 의심했어요. 결국 결단력이 부족하고 우유부단한 사람이라고 간주하고 포기해버렸죠. 얼마나 비극적인 상황에 처했는지 잘 알면서도 여전히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우린 그가 결단을 내리고 후퇴 명령을 내리길 바랬습니다. 일단 무사히 후퇴하고 히틀러에게 가서 절 쏘십시오. 하지만 전 병사들을 살렸습니다 라고 떳떳하게 말해주길 간절히 바랬어요. 스탈린그라드 주위에 눈 덮인 사막을 파고들었다. 파울루스는 조금만 더 버티게, 총통께서 우리를 구해 주실 거야 라고 말하며 병사들을 격려해 주었다. 그러나 확신할 수는 없었다. 전 파울루스가 요르크 장군처럼 과감하게 철수한 뒤 남자답게 책임지길 바랬어요. 하지만 그러지 않았죠. 전성적으로 타고난 성격이었죠. 하지만 우린 그런 그를 비난해서는 안 됐어요. 아직 희망은 있었다. 3개 전차 사단이 포위된 제6군으로 오는 길목을 뚫었다. 하지만 단 한 사단만이 온전했다. 필사적인 공격이 마지막 기회였다. 전차 사단이 온 걸 알고 우린 만슈타인 장군이 구해줄 거라는 희망에 부풀었어요. 그 기간 내내 적어도 제 대원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건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우린 곧 포위 상태에서 해방될 거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독일 군대의 군사력이 그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정도로 약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군사력은 약했다. 성탄절을 스탈린그라드의 얼어붙은 참호에서 보냈다. 마지막 희망에 모든 걸 걸었다. 그날 밤에 대초원 위로 신호탄이 터지는 걸 봤어요. 그래서 제가 말했죠. 아군이 오고 있어. 거의 다 왔어. 앞으로 이틀 정도만 더 버티면 나갈 수 있을 거야. 그러나 아니었어요. 우리 독일군은 움직이지 못했죠. 우린 60km를 앞두고 발이 묶였어요. 휘발유가 떨어져서요. 붉은 군대는 승리를 확신했다. 1월 8일 명예롭게 항복할 것을 요구했지만 파울루스는 거절했다. 파울루스가 내린 명령은 협상하러 온 자들을 총으로 쏘아서 쫓아내려는 것이었다. 과연 죽였을까? 쫓아내기는 했지만 결코 쏘진 않았어요. 소련의 교섭자가 다가오는 걸 보고 그의 머리를 향해 방아쇠를 당겼다면 겁을 먹고 도망갔겠지요. 하지만 전 그 교섭자를 쏠 이유가 없었어요. 1월 13일 하루의 식량 배급은 빵 50g이었다. 파울루스는 버티기만 하면 제 아무리 소련군도 어쩌지 못할 거라고 믿었다. 매일 수천 명의 병사가 죽어갔다. 지휘관은 히틀러에게 젊은 장교인 빈히 베흐르 대위를 보냈다. 그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었어요. 지휘관으로서 자신을 바라보는 병사들에게 약한 면을 보이고 싶지 않았겠죠. 평소와는 달리 제게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까지 했습니다. 제가 임무를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도 잘 몰랐습니다. 하지만 스탈린그라드의 병사들을 구하기 위해서 사령부와 연락을 취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써보고 싶어 했어요. 베흐르 대위의 두 번째 임무는 파울루스의 작별 편지를 그의 아내에게 전하는 것이었다. 편지에서 장군은 자신이 최선을 다해 명령을 수행 중인 군인이라며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었다. 병사들이 죽어가는 동안 히틀러는 망상에 빠져 있었다. 히틀러는 우리에게 친위대 전차부대가 스탈린호 근처에 도착했으니까 스탈린그라드를 불시에 기습 공격할 거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만슈타인 장군은 그 군대가 이미 소련의 T-34에게 공격을 받았다는 사실을 제게 알려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총통은 그 군대가 눈보라를 뚫고 400km를 행군한 뒤에 스탈린그라드를 기습 공격할 테니 걱정 말라고 강조를 했어요.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엉뚱한 소리였죠. 포위된 병사들은 스스로에게 자살하는 방법을 묻곤 했다. 자살하는 방법 중에 장교들은 거의 대부분 권총을 사용하는 게 제일 좋다고 했어요. 전 연대 중에 포병대에 있던 지휘관 한 명이 부하 장교들을 불러 모으는 걸 목격했어요. 그들은 남아있는 슈냅스스를 모두 꺼내서 나눠 마셨죠. 그 다음 지휘관이 장교들에게 명령했어요. 권총을 꺼내서 관자놀이에 대고 쏴라. 그 순간 이후로 그 연대에는 장교들이 한 명도 남지 않았습니다. 항복은 절대 불가능했다. 제6군은 그들의 역사적인 임무에 충실했다. 히틀러는 확고부동했다. 마지막 한 명까지 스탈린그라드를 지키라는 명령이었다. 자네도 알겠지만 이제 다 끝났네. 자네가 해준 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네. 이제 모두 끝이야. 그럼 잘 가게. 그 말과 함께 그가 기관 단총을 내 배에 갖다 댔어요. 우리라고 하면서 제 시계를 풀더군요. 내 권총 대신에 시계를 가져갔습니다. 1943년 1월 30일 히틀러가 정권을 잡은 지 10주년이 된다. 사령부의 마지막 전신을 보냈다.
나치 깃발이 스탈린그라드에서 펄럭입니다. 하일 총통 파울루스 장군. 갑자기 그가 등을 구부렸어요. 90도로 인사를 하는 것처럼 보였죠. 얼굴이 백지장 같았습니다. 전 그 순간 파울루스가 책임감이라는 너무 무거운 짐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다가 좌절에 빠진 가엾은 중년 남자로 보였어요. 1월 31일 지하실로 피했다. 히틀러는 파울루스를 육군 원수로 임명한 뒤 그가 자살하길 기대했다. 그러나 파울루스는 소련군 포로를 선택했다. 처음에 그를 체포하자 약간 어리둥절했어요. 뭐가 뭔지 잘 모르는 눈치였죠. 하지만 그의 행동은 아주 침착했어요. 지휘관들은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고 포로가 됐다. 계급이 높을수록 살 수 있는 가망성이 높았다. 23명의 장군 중 단 한 명만이 집에 돌아가지 않았다. 육군 원수는 소련군 차에 실려서 승리의 기념품 마냥 언론에 보도됐다. 사람들은 흥분했어요. 독일의 육군 원수를 포로로 잡았다며 아주 기뻐하고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생포된 육군 원수의 사진은 세계로 퍼져나갔다. 베를린까지. 그날 밤 제 남편과 전 불려가서 사진의 인물이 제 아버지가 맞는지 확인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어요. 아버지였죠. 그다지 선명하게 나오진 않았더군요. 전 옆모습이 아버지를 닮았다고 말했지만 손을 보고 아버지인 줄 알았어요. 돈 전선에서 붉은 군대에게 첫 신문을 받았다. 파울루스는 항복하라는 요청을 받았지만 거절했다. 포로의 몸으로 명령을 내릴 수 없었다. 스탈린그라드 전투는 항복 없이 끝을 맺었다. 소련 비밀정보부는 파울루스의 서류를 작성해서 그를 모스크바의 수도원으로 보냈다. 감옥이나 다름없었다. 1943년 여름 히틀러를 반대하는 독일 장교들이 모여 반란 음모를 꾸몄다. 파울루스는 개입을 거절했다. 포로 신세인데다 적군에게 협조한다는 인상까지 주고 있어서 움직일 수가 없다고 말했다. 결국 7월 20일 히틀러 암살 시도가 실패로 끝나고 음모자인 몇 명의 육군 원수들이 교수형을 당하고 나자 이상하게도 파울루스의 정치적인 성향이 바뀌었습니다. 히틀러를 반대하는 저항단체에 대한 어떤 압력을 행사하는 것이 합법화되었기 때문이죠. 바로 그 후에 그는 반대편을 지지했어요. 파울루스와 나중에 동독 대통령이 된 피크다. 바바로사 작전의 총 2반자가 새로운 안목을 갖게 된 것은 전쟁 막바지였다. Es handelt sich einen von Hitler mitten im Frieden vom Zaune gebrochenen Raub- und Eroberungskrieg, wie die Welt noch keinen sah, der noch dazu mit Methoden geführt wird, die gleichfalls völlig einmalig sind in der bisherigen Weltgeschichte. 전 라디오 편집 사무실과 룩스 호텔에서 파울루스가 인터뷰하는 동안 지독하게 오랜 시간을 끌었다며 투덜거리는 말을 들었습니다. 전 충분히 이해가 갔어요. 왜냐하면 파울루스는 매사에 조심성이 깊고 신중하게 생각한 뒤 판단을 하는 성격이었으니까요. 하지만 1943년 가을에 언론에 발표했다면 파울루스 자신을 위해서나 독일 해방국가위원회를 위해서도 아주 이로운 일이었을 텐데 아쉽게도 방송되지 않아서 지금까지도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책임은 독일의 파울루스의 가족에게 돌아갔다. 정부에서 아내와 아이들에게 보복을 가했다. 그들은 어머니에게 이름을 바꾸겠냐고 물었어요. 안 그럼 국민에게 받는 멸시를 보호해 줄 수가 없다고 했죠. 어머니는 거절했어요. 파울루스는 모스크바 근처의 보이코보에 있는 오두막에서 종전 소식을 들었다. 붉은 광장에서 소련 육군 원수 추코프가 승리 행진을 했다. 스탈린도 참석했다.
소련 독재자가 가장 아끼는 승리의 트로피는 생포된 육군 원수였다. 9달 뒤 뉘른베르크에서 전범 재판이 열렸다. 검찰 측 증인으로 총 위반자 파울루스가 나선 것은 놀라운 일이었다. Ich schwöre bei Gott, the Almighty and Omniscient, dem Allmächtigen und Allwissenden, that I will speak the pure truth, dass ich die reine Wahrheit sagen, and will withhold and add nothing, dass ich nichts verschweigen und nichts hinzusetzen werde. Would you like to sit 그는 down? 자신의 전 상관인 괴링과 카이텔, 요들의 유죄를 강력히 주장했다. 부하들의 운명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포로들은 어떻게 됐느냐는 질문을 받았어요. 포로의 90% 이상이 이미 죽은 걸로 알려져 있었죠. 그는 뉘른베르크에서 신문 기자에게 스탈린그라드 전투에서 잡힌 포로들은 잘 지낸다고 가족에게 전해달라고 부탁한 적이 있어요. 하지만 전해주지 않았어요. 스탈린그라드 전투의 포로 파울루스는 모스크바 외곽에 자기 소유의 집에서 요리사와 하인을 두고 살았다. 하지만 스탈린은 그를 놓아주지 않았다. 스탈린그라드에서 탈출할 수 있었는데도 왜 탈출하지 않았을까? 그는 계속해서 해답을 찾았다. 스탈린이 죽자 파울루스는 더 이상 새장 안에 갇힌 새가 아니었다. 독일로 돌아가길 원한 파울루스는 동독으로 향했다. 서방 세계의 비난과 모욕이 두려웠기 때문이다. 동독은 그에게 철저한 보안을 약속했다. 솔직하게 말해서 아버지는 아주 융숭한 대접을 받았어요. 그에겐 모든 기회가 주어졌죠. 최대의 대우를 해줬어요. 하지만 처음에는 자신이 어딜 가든 미행당한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불편해했어요. 그러나 그의 생활은 안락했다. 드레스덴의 고급 주택가의 하얀 사슴이라는 호화빌라에서 살았다. 동독 경찰은 그에게 숙사는 물론 식사와 잠자리를 제공했다. 파울루스의 가족은 언제든지 그를 만나러 올 수 있었다. 그러나 집은 서독에 남아 있었다. 가족 모임 때 찍은 사진이다. 밀착 감시 후 작성한 모든 문서는 국가 기밀에 붙여졌다. Der Bewohner des Objekts ist ehemaliger General der faschistischen Wehrmacht. Eine Kontrolle ist daher erforderlich. 저는 자벽부를 믿지 않았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운전수가 가장 지독한 슈타지 요원이었어요. 몇 차례에 걸쳐 냉전에 대한 파울루스의 의견을 알아보려 했지만 그는 동독과 서독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는 독일인이라고 선언했다. 노동자와 농민이 주인인 나라에서 육군 원수는 이방인이었다. 사람들이 모두 그를 육군 원수라고 불렀어요. 스토프 장관이 자주 사용하는 말이 알려지면서 다들 그렇게 부르기 시작했죠. 육군 원수는 절대로 퇴역하지 않는다. 설사 그가 일선에서 물러난다 해도 육군 원수는 언제까지나 육군 원수다. 병영 생활을 하는 동독 경찰은 동독 군대의 전위였다. 파울루스는 군대 창설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들은 스탈린그라드의 승리자를 본보기로 삼았다. 스타지의 감시 대상자는 비록 서독을 선택하진 않았지만 신독일을 이해하려고 했다. 파울루스 육군 원수는 일주일에 2번씩 꼬박꼬박 비밀 정보원에게 가방을 하나 받았어요. 그 안에 데르 슈피겔의 최근호와 디 벨트호와 프랭크푸르테르 알게마이네지의 신문이 함께 들어있었죠. 그는 데르 슈피겔을 아주 자세하게 읽었어요. 그리고 대화는 도중에 종종 데르 슈피겔지에 실려있던 기사 내용을 꺼내서 같이 얘기하곤 했죠. 무엇보다도 그는 스탈린그라드의 악몽에 시달렸다. 1955년 말에는 신경쇠약이 불치에 가까울 정도로 악화됐다. 처음에 그 분야에서 알아주는 전문 의사인 비르거 교수를 라이프치히에서 불러왔어요. 모스크바 박사들도 불러왔지요. 나중엔 간호원들까지 집에 와 있었지만 소용이 없었죠. 그런 병은 고칠 수가 없었어요. 1957년 2월 1일 파울루스는 치료를 받기 시작한 지 몇 달 만에 죽었다.
마지막 순간까지 그는 슈타지와 동독 군대의 보호를 받았다. 아담 대령이 전화해서 제게 할 일이 있다고 말했어요. 이렇게 말했죠. 자네가 좀 해줄 일이 있네. 방금 육군 원수가 죽었다네. 장례식은 회계부가 맡아서 처리해줬으면 좋겠군. 그때부터 우린 장례식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은 장례식장을 알아보거나 그 외에 여러 가지를 준비를 했고 영수증이나 장례 비용을 계산하는 건 제 임무였어요. 육군 원수의 장례식은 공금으로 치러졌다. 가족들의 사진 촬영도 있었고 목사는 그의 가족의 간곡한 요청으로 추도사를 했다. 장례식을 치른 날로부터 슈타지의 문서는 공식적으로 마감됐다. 스탈린그라드 전투에서 살아남은 프리드리 파울로스는 14년과 하루하고 6시간이 지난 66세에 죽었다. 전후에 독일 땅은 밟지 못했다.